네, 여러분,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정계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구 다녀오셨나요? 아닙니다. 금요일 날 갑니다. 아, 강의 금요일만?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국감 관련해서 보셨는데요. 사실 법사위 국감도 있고, 국감 보시니까 어때요? 계속 공방해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양측에서 뭐 증거를 내더라도 항상 상대방 쪽에서는 같이 물타기 하면서 뭐 니들은 뭐 어쨌냐 하면서 옛날 일 끄집어대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렵다.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의 일을 폭로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정치 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아니, 지금 뭐 봐보세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거 아니야? 측근이 연루됐잖아. 막 이러면은 뭐 곽상도원 아들이 50억 받았잖아. 뭐 니들이 책임 아니야? 뭐 계속 말싸움해요. 왜냐?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7분. 네,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7분 했다가 한 바퀴 돌면 5분으로 그렇죠. 줄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저거 이제 야당이 얘기하면 또 여당이 얘기해야 되고 하니까 네. 이거는 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아, 국감은 공방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종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저희가 매일 속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중요한 것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어제 이재명 지사 입장이 나왔어요. 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동안 강경 대응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위리안치, 뭐 봉고파직, 나는 일원도 받지 않았다. 어제 그 입장을 보면서 뭘 좀 왜냐하면 유동규라는 핵심 측근이 결국에는 구속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제 얘기했듯이 관리 책임이 있어요라고 얘기했다가 오늘 이제 안타깝다까지 얘기가 나갔잖아요. 각종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유동규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는 한 몸이다. 뭐 진골이다. 아니면 핵심이다. 측근이다. 이런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측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거의 논리가 뭐냐면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뭐 나랑 그렇게 연관이 없어요. 저 대선 캠프에서 그렇게 저 도와주지 않아요. 제 측근이라면 대선 캠프에서 당연히 도와야 되지. 제 측근이 아니니까 안 도와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요. 저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핵심 측근이 맞아요. 성남시장일 당시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가 대장동 컨소시엄에서 입찰을 해서 이겼을 때 2주 전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을 없애고 이 사람을 직무대행시켰어요. 직대했죠, 네. 그러면 이게 핵심이지. 아, 그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럼요. 왜냐면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러한 지배구조, 이익배분구조를 다 짰으니까 당연히 유동규라는 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명을 하달받아서 이 일을 진행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본인도 고백했어요. 지난 9월 14일 날 국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거 내가 다 제가 했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유동규 씨가 구속당했다든지 남욱 변호사가 외국으로 나가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다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상당수를 내가 성남시로 가지고 왔다라는 걸 당군일의 최대 거였죠. 치적 사업이다라고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한 얘기가 한 전 직원 비리로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그리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계속 거리두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하고 있는데 이 거리두기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왜냐하면 유동규나 이 성남의 뜰 화천대유는 코로나가 아니다. 코로나는 거리두기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이런 식의 일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정 회계사가 여러 가지 녹취록과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 녹취록에서 지금 계속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유동규라는 분을 구속한 결정적인 이유가 녹취록에 19개를 냈는데 아니 저기 김만배 씨한테 아니 이거 사업 잘 되면 나한테 얼마 줄 거야? 700억 줄게. 그러다가 5억 받은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녹취록의 내용을 뭐 검찰이나 어디서 지금 공식 발표한 바는 없지만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를 토대로 본다면 그 정영학 녹취록이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그 핵심 증거라고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일단 김만배 씨의 목소리, 그다음 유동규 씨의 목소리가 다 오잖아요. 본인들의 얘기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아니 뭐
국민의힘 쪽에 그 녹취록이 지금 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아직까지는 들어보신 바는 없고요? 확인을 못했고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벌써 녹취록 확보했으면 맛백이라도 이번 국감에서 하나 조그만 거 틀었을 거예요. 우리 녹취록 갖고 있지롱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안 틀은 거 보면은 아직까지 확보는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곧 확보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영학 씨가 이제 검찰 수사 받으러 가면서 나 이거 검찰에만 제출한 게 아니라 곳곳에 내가 혹시 어떻게 되면 이거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누구한테도 제보하라고 뿌렸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시간 문제다. 기자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초경쟁 상태이긴 하거든요. 물 먹으면 되게 혼나시겠네요. 그렇죠. 뭐 저랑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50억 퇴직금이 아주 이 사안을 또 확 반전을 전환을 시킨 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직에서 사퇴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취재해본 경험을 보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탈당 정도나 하지 사퇴를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거의 못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왜냐면은 야 대장동 땅 이거 화천대유 야 이재명 지사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아주 중요한 문제야. 부동산 문제 민간 사업자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갔어. 야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타격을 크게 줄 거야. 네. 라고 국민의힘에서 백드롭에다가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네. 라고 써놨다가 아니 갑자기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단 말이에요.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500만 원씩. 2,500만 원. 네. 그러면은 화천대유 누구 거냐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공격의 칼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내에 압박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그것도 거예요?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랑 조수진 최고위원이 곽상도원 사퇴권과 관련해서 한바탕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언론에다 대고 너 가만두지 않는다. 내 등에다 칼을 꽂았어. 두 분 다 또 말씀이 워낙 언론인들한테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지도부의 갈등, 나 때문에 지도부 갈등 일으켰네. 내가 억울하지만 그럼 내가 그냥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사퇴하겠어 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사퇴를 안 했으면 제명하니 안 하니 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윤리위도 열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곽상도 의원이 본인이 이제 또 다른 꿈도 있거든요. 어떤 꿈이 있어요? 대구시장.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역학관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대구시장을 또 염두에 뒀다면 어차피 사퇴를 했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럴 거 바에는 아싸리 내가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이슈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제 여야의 경선 한번 가볼 텐데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슈퍼위크 투표율이 지지율이요. 네. 1차보다 2차에서 더 올라갔어요. 이 예상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은 이 경선에 저는 영향을 아예 안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상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 이재명 쪽 지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네들이 이미 선거인단에 자기네들 지지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가입을 시켰다. 네. 그러니까 아니 나를 지지하는 분들인데 내가 대장동 의혹 있다고 이재명 지지 안 해. 이럴 리가 없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선 경쟁력,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야? 라고 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속적으로 이낙연 후보보다 이재명 지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등 후보를 보호해야지 라는 보호 본능이 발휘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본선 직행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이에요. 이번 주 안에 이제 다 계속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하고 서울 경선이 예정돼 있죠. 네. 거기서는 아마 그 득표율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확실히 그럴 것 같고 서울은 아무래도 좀 부동산 민심에 예민한 데라서 또 근데 다를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근데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를 지지하고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이슈는 아니 우리 1등 후보를 왜 국민의힘이라는 나쁜 집단이 왜 공격을 해? 우리 후보 보호하자. 그러한 보호 본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낙연 전 대표 쪽은 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캠프 관계자를 취재해봐도 그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대요. 근데 여기 올리스타님이 방금 자 최대 수혜자는 이낙연 후보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낙연 캠프 쪽 대응을 좀 어떻게 보세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할 거예요. 더 하면은 약간 내부 총질이라고 그렇죠.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또 국민의힘 편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1등 후보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격을 당할 거예요. 네. 우리 대치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낙연 후보나 이낙연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우리 듣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약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치는? 네.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후보 이재명 후보 뽑지 마시고 안정감 있는 저를 뽑아주세요. 우리 정권 재창출 지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깝깝하게 엄청나게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또 신기한 게 국민의힘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국민의힘은 거의 더 난장판인데 진짜 지금. 뭐랄까 직설적으로 네. 뭐 혹은 지금? 원색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아니, 비판하고 있잖아. 신 기자님 보세요. 그 민주당도 네. 경선 초창기에는 서로 정말 원색적으로 비판을 많이 그랬었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부 지지자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내려면 여기서 더 강하게 갈 수는 없겠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앞잡이 막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가 그 있어요.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게 곤혹스러울 거예요. 곤혹스러울 그러니까 거예요. 2등 후보의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나? 숙명? 어쩔 피해? 수 없는 거죠. 피해죠, 피해. 알겠습니다. 또 표차가 조금씩 더 나고 있다 더 보니까. 나고 네,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말에 뉴스를 너무 네. 많이 생산한 캠프인데 네. 지금 그리고 계세요. 왕자예요! 방향이 이렇게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왕이 딱 보였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정말 신재 기자님하고 방송하는 게 떨려서 왕자를 지금 썼는데 아니, 근데 토론회 이거 보셨어요? 그 왕자가 그려진 걸 직접 보셨어요? 아니 짤로 돌아다니는 것만 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당 내에서도 뭐냐, 샤머니즘이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무슨 샤먼이다, 이거는 뭐 무속신앙이다, 이러면서 또 예전에 최순실 그 사건과 엮어가지고 또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약간 좀 코미디 같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 윤석열 캠프의 해명도 뭐 손가락만 씻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시면 어떡해요? 좀 약간 이 상황이 뭐지라는 생각이 유권자 입장에서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코미디를 너무 다큐로 네. 본인들이 접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해명을 잘못했잖아요. 거짓말 논란까지 발생이 됐어요. 네, 처음에 해명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5차 TV 토론만 저희들이 이거 썼어요 라고 했는데 3차, 4차 때도 이걸 썼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지지자분들이 아침에 내려갔더니 좀 여성분들이 써줬어요 라고 했다가 다른 대변인은 어떤 남성분이 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알코올로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졌어요. 안 지워지긴 다 지워지지 알코올로 하면 이러한 해명들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좀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강남에 좀 유명한 역술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모나 장모는 무슨 사업할 때마다 이제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상의를 했다. 그런 얘기까지 막 덧붙여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된 가십성으로 건데 확산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어제 정말 해명의 백미 손가락만 씻어요. 그러면 발 씻을 때는 발가락만 씻냐. 이런 비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해명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 이거 정말 좀 떨릴 것 같아가지고 저 지자분들이 좀 써줬습니다.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냥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이러면 됐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해명도 부적절했고 그런데 말입니다. 뭐 저희 경쟁 후보는 속옷도 뭐 빨간색 있고 이름도 개명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마초적이고 막 형님들의 싸움 같은 느낌으로 좀 가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저런 모습 보면서 제가 이제 원래 이쪽 당에 계속 몸담고 있었지만 한마디로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 왕자 자체보다는 요거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어떤 대응이랄지 언행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셨는데. 손가락만 씻어요라고 한 대변인은 아마 방송에서 보시기 어려울 것 같다. 김용남 대변인이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출연하는 모습을 못 보실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발언도 해서 또 당내에 논란이 있었는데, 위장 당원들이 대거 가입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되게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내용의 클립들이 좀 올라와 있나요? 아니, 제가 그래서 캡처를 해왔는데 봐보시죠. 여기서 네. 그대로 됐어요. 위장당원 대폭 증가, 윤석열 위험하다. 근데 당원이 늘어나면 뭐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닌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대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주장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당법 55조에 의하면요. 네. 이중 당원 가입은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근데 그 이중당원을 가입했는지를 가려내기는 좀 어렵잖아요. 선관위에서 금방 해요. 금방 해요? 네, 금방 해요. 전산 두드리고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으면 금방 알아요. 그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에 모두 가입하는 그런 식의 어떤 위장 가입은 어렵다? 당에서 확인을 선관위에 요청을 하면 이건 금방 발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유, 아무리 뭐 내가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경선에 내가 역선택을 통해서 윤석열 안 되게 해야지 라고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이 결심을 해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을 한다? 1,000원씩 내고 좀 상상이 안 돼요. 물론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가입해서 추미애를 지지했다. 뽑았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했다고 하셨죠. 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예외다. 일부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당원 문제, 여론조사 문제 갖고 시비 거는 분치고 뭐 선거에서나 경선에서 이기는 분 못 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저런 논란이 올 때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같이 폭격하는 막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던 그 대선에서는 그 후보들이 그냥 강력한 1인자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2017년 탄핵 이후의 대선에서는 또 주자가 너무 없는 상황, 거의 공백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치르는 대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수정당에 계신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 뭐랄까 후보들이 여럿이 나와가지고 경쟁한 경우가 있었나요? 처음에 있죠. 97년도에 뭐 구룡 해가지고 뭐 이회창, 이수성, 뭐 김동영, 예전이다 예전. 이홍구. 97년도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때는 지금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다대구도가 됐을 때. 그때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론조사 상에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뭐 홍준표 후보가 뒤따라가고 이런 식의 좀 재밌는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약간 의외 현상 같기도 의외였죠. 하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치고 올라갈지는 몰랐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 탓이 커요. 2달 전만 보자고요. 윤석열 후보는 여야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차기 대통령감 후보 뭐 당선 가능성 이거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15% 20%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박빙이 됐다라는 거는 여야가 지금 뭐 경선을 통해서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지지율을 깎아먹은 면이 있다. 본인 탓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게 쓴소리를 여러 할 말이 엄청 한 1시간 주시면 제가 네, 일단은 남은 시간이 또 한 10분, 5분 정도 있으니까 5분이요? 우리가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의 경선을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야 양쪽에 다 약간 뭐랄까 그 주요 주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이슈가 있잖아요. 대장동이 이쪽에 있고 여기에 고발 사주가 있고 이런데, 근데 이게 후보들의 영향을 과연 받느냐 했을 때 일단 별로 안 받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과거보다 좀 콘크리트 지지층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받고 있는데 이게 아직 본선이 시작이 안 돼서 티가 안 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야라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재명, 윤석열이 가장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은 야, 우리가 질 후보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 이길 후보 내보내야 돼.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여당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여권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아니면 야권이 프레임 짜서 우리 1등 후보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호 본능이 강해지는. 그 또 하나는 직접적인 연루 의혹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대장동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지금 후보들한테. 측근들이 구속되고 측근들이 돈을 받아먹고 이런 거지.
이 대장동 화천대유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그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근데 대선 끝날 때까지 밝혀질까요? 이것도 공방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장모가 어디 땅을 샀어요. 뭐 손준성 씨에 대해서 고발을 사주했어요.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어. 아니면은 관여를 했어. 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으니까 우리 지지층은 부당하게 우리 후보가 공격을 받는 거야 보호해주자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확실히 좀 예전보다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기 좀 치우쳐 계신다고 여기로 좀 오시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아니, 끝날 때 다 돼서.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지금 정계 상황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본선 가서도 이 공방이 계속된다면은 그냥 네거티브만 하다가 대선 치를 수 있는데 그거는 유권자 입장에서 되게 불행한 일인 것 같거든요.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사법 싶어요. 리스크? 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윤석열 후보 의혹건이나 이재명 후보 의혹건이 계속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수사 내용을 조금씩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 후보는 되게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큰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지지층들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공수처 해체해라. 네, 그럴 뭐 수도 검찰 있고. 물러가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후보 검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후보 검증은 정도 정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요새 사자성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 검증은 딱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네 가지? 네. 네. 하나는 정체성 검증. 저 사람이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 맞느냐, 민주당의 노선에 찬성하는 사람이냐, 그런 정체성 검증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도덕성 검증해야 됩니다. 뭐 깨끗하냐 안 하냐, 부정, 부패, 비리, 의혹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당연히 정책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정책 검증.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 갖고 있느냐, 그런 만한 자격이 있을까, 자질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정책 검증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책 검증도 어떻게 어디서 해야 돼요? 아니 이제 정책 공약을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잘 봐야 된다. 공약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해가지고. 왜냐면은. 사실 좋은 말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부동산 어떻게 안정화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야 모든 후보들이 거의 주택 250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냥 어떻게 공급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조금 디테일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네. 사람 검증해야 돼요. 사람? 근데 사람 검증에 앞에 걸 포함된 거 아니에요? 뭐 도덕성, 정체성. 아니죠. 뭐. 지금 예를 들면은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 윤석열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해야 돼요. 아, 측근 검증을 해야 그렇죠. 된다.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 사람이 대통령이 그렇죠. 되면 같이 나라를 그렇죠. 운영해갈 사람이 그렇죠. 누군지. 장관 누구 시킬 거고, 국정원장 누구 시킬 거고, 금융원장 누구 시킬 거고, 다 지금 돕고 있는 사람 중에 시킬 거란 말이에요. 후보가 아니라 후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잘 봐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행실장으로 김남국 의원을 데리고 다니는데, 네. 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은 비서실장은 김남국이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장제원 의원이 캠프 상황 실장 같은 거 했잖아요. 뭐 사퇴했지만. 네. 네. 그럼 저 사람을 뭐 국무총리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있느냐, 문제될 사람들은 없느냐, 이런 사람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한 정도정사. 정체성, 도덕성, 정책,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그렇죠.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또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으로. 아니, 제3지대라고 하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양당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만, 뭐 정의당도 지금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있고, 또 네. 제3지대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플레이어들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제3지대가 그런 뭐랄까 존재감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올까요? 저는 생각보다 그 계기가 안 왔다. 4개예요. 저는 이 양당 구조를 깨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니, 저는 이번이야말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대표? 네, 대통령을 판정할 수 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캐스팅부터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지금
양당이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아예 안 보여요. 1%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양당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요. 네. 안철수 후보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3에서 5% 나옵니다. 그럼 이게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더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훨씬 영향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다음번 대통령 후보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될 일이 안철수 후보한테 가지고 제발 저랑 같이 정권 교체를 힘을 합쳐주세요. 근데 그 말인즉슨 제발 불출마해 주세요잖아요. 불출마해야죠. 네. 왜냐면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은 아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더 강할 거예요. 네. 민주당 지지보다.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다? 3%를 갉아먹는다?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정말 아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제3지대, 뭐 예를 들면 정의당, 김동연, 안철수 이렇게 별 의미가 있지 않게 볼 의미가 없어. 이번에 양당이야 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이번에는 더 크게 나타날 거다. 오히려? 저는 생각합니다. 양당의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가 선택하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제목을 뽑아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